자, 그리고 많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게 8월 8일 이 로보택시의 날, 그 전까지는 뭐 테슬라는 계속 간다인데 저희는 이제 예전에 많은 경험을 했죠. 옛날 사이버트럭도 그러다가 별거 없으니까 꼬꾸라졌는데 이 로보택시의 날, 이 행사는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인가? 벌써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사실은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전에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면 사전에 올라가지 사후에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우선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은 어떤 차량을 선보일 것인가. 어떤 차량을 선보일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FSD 버전 업그레이드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부터 지금 미국에서 세 번째가 시범 운전을, 어차피 여러분 전면 운전 아닙니다. 시범 운전을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서 샌프란시스코 제한된 구역에서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 LA로 확대를 했고, 피닉스에서 원래 되고 있는데,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제 네 번째 도시로 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몇 개의 도시에서 시범 운전을 언제부터 몇 대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범 운전을 할 것인 거고, 또 네 번째가 요번에 발표할지 안 발표할지 모를 텐데, 우버하고 척을 질 건지 우버하고 협력을 할 건지. 여러분 웨이모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웨이모 앱에서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버 앱에서도 웨이모를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우버랑 같이 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택시를 하려고 하면, 로보택시를 하려고 하면 출근 시간에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호출이 많고 어디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지, 그래야 그 근처에다 차량을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불렀는데 15분 뒤에 옵니다. 이러면 누가 타겠어요. 1분 뒤, 2분 뒤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이 가장 많은 근처에 가장 많은 차량이 가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테슬라에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버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의 고객 데이터 때문에 이걸 가져갈 건지 협력을, 아니면 지금부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차근차근 모아나면서 독립의 길을 갈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뭐가 더 유리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테슬라 독립적으로 하는 게 낫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서비스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쵸. 우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면, 차량과 관련해서는 원래 테슬라의 원초적인 개념은 뭐냐면 모델 2와 로보택시를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델 2를 이번 내년에 내놓지 않습니다. 모델 3과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을 내년에 내놓죠. 그렇게 이번에 1분기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중국 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델 2만 기다렸던 너무 오래니까 이 저렴이 버전이 2025년 상반기에 나온다 얘기를 했어요. 같은 게 아니고. 네, 같은 게 아닙니다. 모델 2는 원래 계획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한다니까 양산은 2026년부터예요. 그러면 너무 중국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중국차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땡겨준 건데,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필요 없이 모델 3과 모델 Y의 라인에서 그걸 조금 변형해서 한 $5,000에서 $10,000를 낮춰서 저렴이 버전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컴팩트 웨이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모델 2 이 라인에서 로보택시를 생산하겠다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몇 대 정도는 생산을 하겠죠. 네네. 이걸 가지고 시범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10대, 뭐 어디에서 10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할 거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400대 풀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보택시의 그 규모가 8월 8일 발표되는 거는 몇 대지만, 문제는 모델 2가 공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델 2와 로보택시는 똑같은 외형과 똑같은 인테리어인데 자동차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과 가스 페달이 있다와 이 유무만으로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저가 차량의 디자인을 구경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로보택시의 미래도 보겠지만 2026년부터 천천히 만들어질 모델 2도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갖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건 기관 투자자들도 카 컴퍼니로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로보택시의 차량이 갖는 의미가 있고, 로보택시가 또 특허를 냈어요. 스스로 청소하는. 이거는 요번에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로보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가 없는데 누가 그렇지. 지저분한 사람이 탔거나 뭔가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네. 다음 고객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그 공기를 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살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한 손님이 타고 나고 나면은 항상 똑같은 습도와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병균도 없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거에 대한 차량도 특허를 냈고 그다음에 바닥도 한 번씩 닦아주는 이런 식의 것에 특허를 내놨거든요.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잘 돼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고객 만족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차량은 대단히 흥미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로보택시만이 아니라 모델2의 모델과도 같기 때문에 2026년부터 전개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가늠자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들은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좋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FSD가 지금 12.4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5를 내놓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12.5가 내놨는데 일론 머스크는 12.5는 13이나 14하고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5의 퍼포먼스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12.4에서 많이 해결하는 것이 12.4의 출시가 늦었던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 12.4는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계속 테슬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학습은 끝났다. 지금 엣지 케이스만 테스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엣지 케이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다가 지금 개입을 하는데 왜 개입을 하냐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하는 건데 요 문제를 하나하나씩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입의 순간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원웨이로 들어갔는데, 일방통행으로 들어갔는데 공사 중. 그러면 뭐 그러냐면은 후진으로 그 골목을 나와야 됩니다. 되게 긴 시간. 이런 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FSD랑 안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요번에 해결한 게 뭐냐면 원웨이로 들어갔다가 차가 혼자서 자율주행으로 백으로 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엣지 케이스가 근데 대단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없어서 엣지 케이스를 12.4에서도 해결을 했더니 얘가 조금 인간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기계처럼 운전하니까 부드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고, 그래서 4.0이 나온 게 아니라 12.4가 나온 게 아니라 12.4.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는 부분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12.5가 나오면 더 많은 엣지 케이스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로보택시가 될 거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돈 내고 타는 운영이 되는 건 2026년이라 좀 보고 있어요. 2026년 되면은 14나 15가 나올 가능성이 대한 전망들과 14와 15는 어느 정도일 거라는 FSD의 어떤 성능 향상에 대한 전망치를 분명히 8월 8일 날 발표할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버랑 같이 할 것인지, 리프트랑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부분에서 8월 8일은 사실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월 8일 날 서프라이징으로 테스트 지역이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면 주가는 제가 대부분 폭등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스트 지역을 미국에만 제한할 것이냐, 네. 지금 중국은 되게 자율주행의 테스트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미 상하이에 제한된 도로에서 FSD 테스트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고, 이건 뭐냐면 상하이의 제한된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만약에 8월 8일 날 같이 발표한다. 네네. 이러면 이제 FSD 시장이 북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확신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월가도 크게 환영하면서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제가 보기엔 주가는 많이 안 오를 거고요. 그건 사실은 제가 바라는 바고요. 전 너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상하이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충 시나리오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예상하신 거에서 뭔가 빠지거나 그 기대에 미흡하면 네. 그때 이제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 거고,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들이 나오면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으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네. 진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근데 박사님은 일단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대부분 다 나올 것 같다. 네네네네. 근데 저는 상하이 부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서프라이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걸 발표한다면 선물이 하나 더 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처럼 one more thing이다. 얘기하면서 하나의 선물, 상하이에서도 로보택시가 테스트된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그쵸. 네네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만 봐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저는 너무 놀라운데, 네. 그래도 알 사람들은 이걸 다 아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하반기에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바로 2024년 상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이
모델 3과 모델 Y의 모델이 그래도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가 모델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퍼포먼스 지금 모델 3 퍼포먼스 지금 평가 좋잖아요. 내년 2024년에 모델 Y의 페이스리프팅 주니퍼에 대한 평가도 좋은데 이 주니퍼 퍼포먼스 말고도 차량 2개가 더 소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서프라이징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6월 10일 날 있었던 주주대회 총회 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뒤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차량 3개가 커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아직 공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뭘까? 이건 분명하게 이 로보택시일 거고 하나는 분명히 모델 3과 모델 Y의 어떤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저가 버전일 거고 하나는 2개나 하나가 도대체 뭘까? 로드스터일까? 근데 로드스터의 모델은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로드스터는 어차피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스페이스X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뭐 거의 로켓 수준으로 날아간다면서요. 근데 그거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니까 뭐 그러니까 아니면 기아의 카니발과 같은 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슬라의 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지금 벌써 미국에는 유사한 디자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세마이 트럭을 축소판으로 디자인은 축소로 가면서 이 밴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캠핑카로도 쓸 수 있고, 연예인들도 탈 수 있고, 요거 타면은 버스 중앙차석 갈 수 있는 요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모델 공개를 만약에 올해 하게 될 경우에 이것도 빅 서프라이징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흔히 말하는 이 모델 믹스가 대단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옵티머스를 지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지금 BMW 공장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한두 대 투입했는데 정말 비디오 보시면 놀랍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이제 일을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놀랍도록 느리거든요. 그죠? 네, 놀랍도록 느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내년부터 옵티머스 1000대를 테슬라 공장에다 투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어떠한 실질적인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기업들의 어떠한 AI 파워드 로봇이라고도 하고 AI 로봇이라고도 하죠. AI 로봇하고 경쟁력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을 경우에 요럴 경우에는 월가는 이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로보택시 시대보다 옵티머스 시대가 더 빨리 올 겁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지금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매출은 FSD 즉 개인 사용자들이 이거를 로보택시를 보면서 내가 이거 써도 되겠는데 해서 월 99달러를 이제 뭐 59달러로 내렸지만 뭐 하여튼 그걸로 이 사람들이 FSD를 많이 쓰면 매출로 잡히는 거지만 실제로 뉴욕시라든지 뭐 이런 대도시의 로보택시가 투여되는 것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타다도 도입됐을 때 택시 운전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처럼 서울에 로보택시 운전사 오거나 뉴욕에 로보택시 오면은 로보택시 한 10대는 불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는 다르거든요. 옵티머스는 사회적 저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공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옵티머스는 세 가지겠죠. 하나는 얼마나 얘가 일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을 볼 거고, 그리고 실내 있게. 두 번째는 이제 실내도. 그래서 뭐 다치게 안 하고 뭐, 근데 별로 다치게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처럼 막 시속 60km로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도 부분은 저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업무를 잘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옵티머스에서도 FSD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테슬라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의 머리는 AI이기 때문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얼마나 가성비죠. 그치. 왜냐하면 지금 공장에서 지금 막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예를 들면 한국의 많은 안성이나 이런 데 공장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비싸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사람 쓰거든요. 근데 그거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이 로봇을 이용하는 비용이 토탈 비용이 훨씬 더 낮아야 사실은 공장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최저임금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특히 옵티머스는 중국 시장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가격을 가성비를 어떻게 맞추느냐. 저는 피규어나 이런 데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가격대예요.
가격대를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뭐 사람 10명 쓰는 것보다 더 비싸버리면 누가 로봇을 써요. 내 로봇 쓰는 거 자랑하고 싶은 CEO가 몇 명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한두 대 쓰겠죠. 공장에서 로봇을 쓰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는 여기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우선은 FSD 즉 차량에 쓰는 FSD를 그대로 옵티머스에 쓰죠. 물론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1cm나 2cm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넘어가죠. 넘어가도 문제가 없죠. 그냥 울컥 뭐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옵티머스는 넘어가다 넘어지거든요. 걸리면. 그래서 되게 미세한 어떠한 바닥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장애물 간의 거리 측정이 더욱더 정밀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파인 튜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기본은 FSD가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배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는데 얘가 1시간마다 뭐 엄마 밥 좋아하는 것처럼 저 전기 다 소진됐는데요. 충전 또 해주세요. 뭐 2시간마다 충전 또 해주세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동차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기가 작습니다. 인간만 하잖아요. 저만한데 팔 다리에는 배터리를 못 넣어요. 여러분 골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럼 어디밖에 못 넣냐면 저의 가슴에밖에 못 넣잖아요. 저 배꼽에서부터 여기 가슴에밖에 배터리를 못 넣는다는 건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조금 집어넣었을 때 4시간에서 최소 4시간 그래야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잠깐 쉬는 것처럼 최소 4시간에서 8시간을 움직여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라든지 고성능 배터리가 얼마 정도 커버해 줄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검증돼 있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 있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다른 어떤 로봇 회사에서도 배터리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 전선줄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대량 생산해서 4680 배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물론 뭐 또 CATL에서 요즘 뭐 솔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 신제품 발표한 것도 이것도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배터리 있으면 계속해서 좋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구동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근육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이는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있고 회전하는 로테이션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기 모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기 모터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100% 만들어 왔잖아요. 외주 주지 않았거든요. 100%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기 모터에 대한 능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버전 1과 지금 버전 3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넓혀가면서 구동기 또한 차량하고 그러니까 카 컴퍼니하고 로봇 컴퍼니하고 기본 구조가 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르지 않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중요한 것이 전기차잖아요. 근데 이 옵티머스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춰져야 아까 말했던 가성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나와야 공장주는 또는 CEO는 회사 대표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줘야, 왜냐하면 월 구독료 같은 방식으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20,000, 지금 테슬라의 목표는 $20,000에 만드는 건데 $20,000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판매만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데이터도 접계해줘야 되고 수리도 해줘야 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뭘로 갈 수 있냐면 초기에 예를 들면 한 번에 우리가 이 정수기 구입하듯이 처음에 한 그러니까 $5,000 내고 매달 $500 낸다든지 $600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옵티머스를 대여할, 리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리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리스 비용이 하여튼 최저임금보다는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맞출 수 있는, 누가 빨리 맞추느냐가 이 시장에서 누가 쉽게 해서 선빵 때리냐의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카 컴퍼니하고 기본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비전들이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옵티머스는 저는 내년부터는 가성비가 이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1,000대를 해본다고 얘기했고 테슬라의 목표는 2025년부터 외부에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판매가 6년부터 된다라고 치면, 2026년부터 되면 2025년부터 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6년부터 외부에 팔리려고 하면 얘네들이 전선줄도 사실 동영상으로 실제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전선줄이 끊긴 채로 배터리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 지금 손의 각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시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또 지난주에 상하이에 열렸던 AI 컨퍼런스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과 옵티머스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 더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대단히 이쪽 AI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먼저 되면은 옵티머스를 구매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최소한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그다음에 프레몬트의 기가팩토리, 4개 기가팩토리에서만 제대로 옵티머스가 돌아가는 걸 입증해주고 다른 공장주들이 와서 견학해가지고 감동받아서 내년에 저 예약 구매할게요. 예약을 2025년에 내년에 시작할 수 있거든요. 2026년부터. 그러면 이것이 예약 구매도 우리가 미래의 매출로 고려해서 재무제표에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에는 기업 평가에는 펀더멘털 평가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옵티머스가 영향을 받는 것이 2025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의 개인 목표는 저는 2055년 상반기까지 테슬라의 저의 목표 매수 그 숫자를 다 맞추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가슴 아픕니다. 사람들이 막 $1,000, $2,000 할 때, 이제 왜 이러니 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뭔가 그렸는데, 저 어릴 때 공상 만화 보면서 했던 게 뭔가 지금 테슬라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만들고, 네. 뭐 만들고, 사람 없는 자동차가 다니고, 화성으로 여행 떠나고, 네. 우리 테슬라의 미래의 어떤 청사진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AI의 시대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저도 사실 엔비디아를 잘 평가하지는 못했었고 2022년 말까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엔비디아가 AI 컴퍼니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게임에 들어가는 GPU나 만드는. 또 당시에 왜 또 저도 엔비디아를 안 좋게 봤었냐면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크립토 겨울이 왔었잖아요. 크립토에서도 GPU가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크립토 시장도 좋지 않고 뭐 게임식 뭐 PC 교체 뭐 주기도 오지 않았고 뭐 이걸 어디다 파나.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게 신기하다. 네.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챗GPT 나오면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막 아마존에서 무진장 사들인 거잖아요. H백을. 그러면서 폭등한 거고 가격도 막 올려도 그래도 사겠다고 줄 서 있고 그러면서 매출이 정말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버린 거고 그리고 거기서 그로스 마진이 총 매출이익이 78%가 나와버리고 뭐 이건 뭐 그냥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냥 GPU 만드는 회사에서 AI 컴퍼니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도 많이 논쟁이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가 거품이 있니 없니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AI 칩으로서 누가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이냐. 즉 이 정도 돈을 구매를 했으면 비싸게 그거보다 한 10배는 벌어야 돈 시장이 경제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작 그거만큼만 벌면은 그냥 또이또이잖아요.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과연 누가 여기서 매출을 많이 낼 것인가 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오픈 AI 저는 돈 많이 벌 거라고 보고 있고 애플도 돈 많이 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에 AI가 날개를 달면 즉 시리가 지금 진짜 멍청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멍청한데 여기에 AI가 이제 결합되면서 시리가 정말 똑똑해진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서 아이폰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면서 AI가 제대로 작동되는 아이폰과 아닌 아이폰에 분명히 구별될 거고 그러면 대체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이러면서 하드웨어가 날개를 다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AI가 자동차에게 FSD라는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날개를 너무나도 큰 걸 단 건 로보택시로 지나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로봇, AI가 없는 로봇은 정말 시리보다 더 멍청한 로봇이거든요. 인간이 하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일일이 다 지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율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건데 이 로봇에다가 AI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AI의 소프트웨어라는 날개가 달림으로써 얘네들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을 엔비디아가 해준 거고 날개를 만드는 깃털을 제작을 한 거지 날개를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 깃털을 사가지고 날개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 는 거고 일론 머스크에 있는 테슬라는 분명하게 날개를 이미 완성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이렇게 탁 부착을 해서 로봇처럼 날아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